제가 6주간의 고유 수용성 운동이 격투기 선수의 체간 고유 수용성과 근육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심양체육대학의 성함이 순저 피아오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발표로 발표자분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양체육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박순철입니다. 제가 발표하게 된 주제는 6주간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이 후기 종목 선수의 체간 고유수용성 감각과 근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기 종목은 경기나 훈련 시 상대와 신체 접촉이 많아 상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행 연구에서 주로 선수들의 근력, 근피로, 심리적 기술, 체력 요인 및 상해 분석에 관한 연구가 주로 연구되고 있지만 운동선수들에게 필수로 필요한 고유수용성 감각 향상을 위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기 종목 선수들에게 6주간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을 적용시켜 종목별 체간 고유수용성 감각과 근기능에 미치는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상해 예방 및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대상은 최근 5년간 5년 이상의 운동 경력을 가진 남자 투기 종목 선수를 대상으로 하였고, 최근 3개월 이내에 근골격계 질환이 없으며 본 연구의 취지를 명백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힌 선수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G파워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집단별 8명씩 하여 총 32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표 1과 같습니다. 여기 표 1을 보시면 후기 종목 특성에 따라서 태권도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유도나 레슬링, 복싱 선수들에 비해서 신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 BMI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슬링 집단에서의 이 BMI 수치도 상대적으로 유도 집단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은 1일 30분으로 하여 주 3회 6주 동안 실시하였으며, 운동 프로그램은 보수볼과 짐볼을 이용하여 지면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설계하였습니다. 1주에서 3주 동안은 연구 대상자들이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맨몸으로 실용하였고, 4주에서 6주 동안은 2kg의 아령과 1.5kg의 발목에 착용할 수 있는 모래주머니를 추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습니다. 운동은 이제 준비 운동 10분으로 하고, 그다음 본 운동은 30분, 마무리 운동은 10분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성, 신장 및 신체 조성은 자동신장 측정계와 체성분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체간 고유수용성 감각성은 휴맥놈을 이용하여 휴맥놈의 패시브 모션 모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수치를 얻기 위해서 전정 시스템의 시각과 청각을 차단하고 측정하였습니다. 수동적 관절 위치 감각 검사 또한 능동적 관절 위치 감각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간 굴곡과 신전 고유수용성 감각은 각속도를 0.2도 펄세크로 속도를 조절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체간의 근기능 검사는 마찬가지로 휴맥놈을 이용하여 체간의 굴곡과 신전의 근력을 측정하였고, 이때 측정의 가동 범위는 신전은 마이너스 10도, 굴곡은 60도로 설정하여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측정 부하는 각속도 60에서 5회, 각속도 90에서 10회, 각속도 120에서 15회로 측정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들은 윈도우 SPS용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고, 집단 간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은 이론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은 L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 간 시기 및 시기 간 집단 간의 교호작용 검증은 반복 측정에 의한 이원 변량 분석을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 수준은 알파.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체간 능동적 관절 위치 감각 검사와 체간 수동적 관절 위치 감각 검사는 사후 측정 값이 모두 사전에 비해 낮게 나타나서 고유 수용성 감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집단 간 시기 및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체간 굴곡, 신전, 고유 수용성 감각도 사후 값이 사전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 이제 고유 수용성 감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간 근기능 검사 결과입니다. 각속도 60에서 굴곡 근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전 근력에서 모든 집단의 사후 측정 값이 사전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굴곡 근력과 신전 근력의 비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속도 90에서 보면 모든 집단, 태권도, 유도, 복싱 집단의 사후 측정 값이 굴곡 근력에서 사후 측정 값이 사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전 근력은 다소 향상된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굴곡 근력과 신전 근력의 비율이 비율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비율에서 시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속도 120에서는 굴곡 근력, 신전 근력, 그리고 비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6주간 고유 수용성 운동을 적용시켰더니 후기 종목 선수들의 체간 능동적, 수동적, 관절 위치 감각과 체간 굴곡, 신전, 고유 수용성 감각 기능은 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집단이 사전에 비해 사후가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체간 근기능은 각속도 60에서 최대 신전 근력이 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각속도 90에서는 최대 근력 비율에서 태권도, 유도, 복식단이 사전에 비해 사후가 좀 감소하여 근력 비율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6주간의 고유 수용성 감각 운동 적용을 종합해 보면 후기 종목 선수들의 고유 수용성 감각과 체간의 최대 신전 근력 및 근력 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러한 향상된 고유 수용성 감각과 근기능의 변화는 후기 종목 선수들의 훈련 시 또는 경기 시에 상해를 예방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본 연구는 남성 선수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신체적으로 남성 선수와 차이가 있는 여성 투기 선수들에게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고, 향후에 보다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저희 연구 결과는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 번 정도 받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등속성 근기능 검사에서 네, 각속도 60도에서 신전 근력이 증가했고 네, 90도에서 굴곡 근력이 감소했잖아요. 왜 네,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잠시만요.
이거 아마 그 운동 프로그램에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 프로그램이라 하면 쉽게 생각하면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운동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막 그 운동을 6주 동안 하고 나서 신전 근력이 조금 증가된 경향을 보이고 굴곡 근력이 좀 감소한 경향을 보인 것은 아마 균형을 유지할 때 신전 근력이 굴곡 근력에 비해 보다 많이 참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지금 프로그램 적용 기간이나 이런 네, 것들을 봤을 때 각속도 60도하고 90도는 대부분 근력 측정 항목인데 네, 영도 운동으로 근력이 이렇게 유의차가 낮다라는 것을 네, 저 조금 의아해서 그 부하도 높지 저도 이제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굴곡과 이제 신전 근력이 모두 증가됐다면 조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의심 가겠지만 이 근력 비율에서 보면 신전 근력만 증가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운동 프로그램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아마 신전 근력이 더 증가, 그 신전 근력이 균형을 잡는 데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 근력의 비율의 변화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네, 근력의 유의차가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게 근력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그렇죠. 이런 근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후에 좀 연구할 때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요? 아, 재미난 주제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첫 발표 마치고 다음 발표자분에게 이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해 주실 분은 경찰대학교의 박창희 선생님이십니다. 주제는 이제 치명적인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훈련 계획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박승철 교수님 화면 공유를 꺼주셔야 다른 교수님께서 화면 공유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발표해 주시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경찰대학에서 현재 우리 학생들 상대로 그 학기도와 체포 신수를 지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그 발표할 내용은 그 우리 치명적 공격에 대한 효율적 대응 교육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보통 보면 우리 경찰관들이 갑자기 또는 돌발적인 피습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요. 그 작년 2020년도에 경찰청에서 실시한 그 주요 위험 요인 분석 결과를 보면 5년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건수가 19건이고 그다음에 위험 직무상 그 위로금 지급 대상 511건을 분석하고 공상자 대상으로 503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순직이 약 15% 3건이고 공상이 237건으로 46%를 차지하는데 그중 불시, 피습 등 물리적 충돌 사항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불시 피습 상황에서 치명적 공격인 칼에 대한 공격 유형과 반응 유형 파악해서 우리 교육 대상자에게 향후 대응 교육을 함으로 인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그 연구를 한번 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경찰관들을 보면 그 호신체포술이라는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이제 치명적 공격인 그 칼로 공격할 시에 보면 대응 방안이 첫 번째는 이제 맨손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경찰 장비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경찰 장비는 보면 이제 그 호신형 경봉이라든지 그 방패, 전자 충격기, 뭐 권총 등으로 이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경찰 장비인 호신형 경봉인 일명 이제 3단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 3단봉으로 교육할 시에 치명적 공격 대상자는 보통 이제 칼을 든 팔을 앞으로 내민 자세에서 저희들이 이제 손목을 치고
제압하는 교육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는 칼을 앞으로 내밀지 않고 그림 2를 보시면 그 팔을 밑으로 내려보시면 아래로 내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19년 3월 달에 서울관악초등학교 그 앞에서 칼부림을 난 사건인데, 그러면 저런 경우가 발생을 되면 기존 우리 매뉴얼상의 교육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현장에서 이제 칼을 들고 대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극도로 이제 흥분되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림이 저런 장면인데, 그림 1은 보시면 이제 흉기를 앞으로 내민 겨눈 자세 저희들이 저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저렇게 극도로 흥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대응을 할 때 3단봉, 일명 경찰 경봉으로 대응을 할 때 저희들도 또 앞으로 3단봉을 내민 겨눈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겨눈 자세를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중 협조적 통제에서 언어적 통제를 함에 있어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이 실험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학생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한 그룹은 우리 경찰 대학생 20명과 나머지 또 한 그룹은 우리 간부 후보생 20명 그룹으로 나누어서 칼을 잡는 유형, 그 다음에 그 칼을 가지고 공격하는 유형,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한 반응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또 뭘 해봤냐면, 역시 같은 그룹을 나누어서 호신형 경봉을 잡는 유형, 그리고 이거 앞에서 실험한 칼을 가지고 공격하는 유형으로 공격 시 호신형 경봉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유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 잡는 유형은 93%가 해머 그립형이라고 해서 일명 망치 잡듯이 잡는 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움직임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게 몸하고 이제 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강한 힘을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립형이고요. 그 다음에 공격 유형을 보면 제일 많은 형이 93%가 이제 찌름형입니다. 그러니까 복부를 향해서 찌르는 형이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 찌르든 휘두르든 한 번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대상 공격자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반응을 이제 한번 살펴봤더니 95%가 뒤로 물러납니다. 물론 개 중에는 뭐 옆으로 비껴나는 형도 있고요, 주저앉는 형도 있었지만 95%는 뒤로 물러났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발표자가 이제 칼을 앞으로 내민 형으로 해서 공격 유형을 잡고 두 번째 실험을 이제 했습니다. 아까 전에 경봉을 가지고 하는 호신형, 제가 앞으로 내민 형으로 칼을 잡았을 때는 우리 그룹형 연구 대상자들이 호신형 경봉을 잡는 유형이 93%가 앞으로 내밉니다. 왜? 무서워서. 두 번째 대응 내용을 봤더니 75%가 제가 앞으로 칼을 찌른 형을 했더니 위에서 내리치는 형을 보여줬는데, 사전에 교육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했습니다. 왜? 현장에서는 보통 전문 칼잡이가 아닌 보통 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형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내리치는 이제 타격 부위를 봤더니, 제가 칼을 든 손이 오른팔이면 칼을 목표로 이제 타격을 했는데, 보통 한 번만 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효 타점은 33%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앞선 사례처럼 이제 제가 이제
그 칼을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민형이 아닌 기존 내민형이 아닌 밑으로 칼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 싶어서 그 칼을 이제 밑으로 내려서 이제 대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리 교육생들은 그 칼을 든 손을 가격하기 위해서 호신용 경보는 이제 휘두릅니다. 휘두르고 이제 내려칠 수가 없죠. 제가 칼을 내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뒤로 물러나기도 하는데 이제 무서우니까 안 맞으니까 물러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 칼 든 손을 타격한 거는 이제 유효타라고 해서 이제 해봤는데 실험대는 총 40명 중에서 2명만이 제 그 칼을 손에서 놓게 하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문제점과 그 실험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이 치명적 공격에 대한 그러면 조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물론 아직 진행 사항이고요. 첫째 이제 현장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 미국이나 영국 경찰 매뉴얼 경우에는 잠재 위험이 거의 없는 맨손 대상자에 대한 경찰관의 최소한 안전거리가 1.8m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무기 소지 여부에 따라서는 거리는 이거보다 더 멀어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관은 2인 이상 그 현장 출동이 원칙이므로 명확한 임무 부여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제 대화를 한다든지 협상, 의무, 안전 통제 등 대응 체계가 이루어지게끔 임무 부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핵심으로 잡고 있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이고 두 번째가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세 번째가 위해 감소 우선의 원칙인데 이 중 이제 3대 원칙인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에서 대상자에게 흥분 상태를 완화하고 그 앞에서 실험한 사례처럼 칼로 찌르거나 휘두를 경우는 한 번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시도하는 것을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호신용 경봉이나 경찰봉으로 대응할 때는 앞으로 내민 겨눈 자세가 아닌 언제든 그 대상자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와 대응이 될 수 있고 대상자의 흥분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 융복합적 자세죠. 그 지금 그 가슴 높이에 위치시키는 그림사처럼 그를 제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격 부위에 있어서는 손목이나 이제 칼을 치는 것보다는 팔은 칼부터 주관절까지를 타격 부위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체, 다리 부위에 있어서는 그 저희들은 보통 이제 허벅지를 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허벅지보다는 근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제 발목이나 발목부터 해서 무릎까지를 그 타격 설정 교육을 해서 타격 방법을 제한하고 그다음 타격 이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에서 내려치는 경우보다는 그 안에서 밖으로 끊어치든다든지 밖에서 안으로 휘둘러 치는 방법을 제안해보는 바입니다. 이상 그 제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희 스님께서 이제 시간을 딱 맞춰서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 분 정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없으시네요. 아마 그 지금 두 번째 발표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경상대학교의 박준열 교수님께서 질문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그 무도에 관련해서 그 아주 생생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혹시 그 이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를 고려해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실험 자체에서 할 때부터 우리 실험군들 친구들이 대학생들이나 우리 간부 후보생들이 다 그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대부분 오른손잡이의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
왼손잡이 이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 연구하거나 실험을 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추후에도 이제 왼손잡이 기준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서 과연 그 상대방은 왼손잡이고 경찰 입장에서는 오른손으로 그 3단봉으로 방어한다 아니면 그 반대 경찰관이 왼손잡이고 상대방이 그 오른손잡이일 때를 또 방어하는 방법, 공격하는 방법도 한번 그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박균열 교수님께서 그 좋은 연구 아이템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 시간이 딱 2분